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오늘 쉬웠죠? 정답은 3번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영자로서는 은퇴를 하죠. 그리고 어제 마지막 주주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남겼고요. 사실 그 주주서한이라는 게 회사 운영 그리고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겠으나 워런 버핏이 띄우는 글은 사실 인생 선배의 조언 그런 의미도 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세계 최고의 부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네 글자 이름 워런 버핏이죠. 홍명숙 님이 누구나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버핏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저부터요.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버핏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급한 마음만 거두어도 사실은 또 절반은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9735님이 워런 버핏과 그 식사하기라는 게 있죠. 같이 밥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니 참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랑 밥 먹으려면 돈 내라가 아니라 기부하기 위한 거죠. 캠페인 목적으로. 그런 또 좋은 뜻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0님 워런 버핏 돈도 운이 따라야 할 듯 싶네요. 미국에 태어나고 성장 기회도 많은 곳이니 가능했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워런 버핏도 인정을 한 겁니다.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또 백인이 더 대접받는 시대의 백인으로 그리고 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대접받는 시기에 남성으로 그리고 또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시기에 본인이 투자를 선택했던 것 또 운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또 기부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진모님 오늘 20년 트럭 운전 졸업합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운동화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제 저만을 위해서 달려볼까 해요. 멋지십니다. 성진모님의 인생 2막도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또 많은 글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약세로 출발했다가 강보합 돌아섰다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가 0.63% 오른 4,132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5% 오른 895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은 게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45% 내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0.87%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는 2.6%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강세, 기아도 2.9% 강세, 셀트리온 4% 급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은 어제는 좀 많이 빠졌던 바이오 관련주가 오늘은 알테오젠 3%, 펩트론 4.5%를 비롯해서 바이오주가 오늘은 코스닥에 상당히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3원, 1,463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화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반도체주 좀 조정을 받는 거 이야기해드리면서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 최근에 또 그 논쟁이 뜨겁죠. 또 뿐만 아니라 AI 때문에 일자리가 또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AI를 서둘러서 도입했던 빅테크들이 이제 AI로 충분하니까 AI 개발자들을 막 내보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AI로 인해서 또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쏘아올린 일자리 지형도 점검해 보시죠.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테슬라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네. 1,400억 아니고 1,400조 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쵸. 세팅이 네. 됐더라고요. 네, 헛웃음부터 일단 한번
1,400조. 1,400조입니다. 예. 지금 머스크의 재산이 4,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서 10년 동안 1,400조 이상이 더 추가가 된다는 보상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간으로 이달 6일이죠.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테슬라 2025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앞으로 여러 조건들의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주식을 받는 보상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찬성률이 무려 75%에 달했어요. 1,450조 원. 전 감도 잘 안 오는 수준인데 이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이 7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에 네. 달하는 성과 보상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뭐 물론 앞으로 10년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주식 보상안입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이 보상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의 지분율,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13%에서 25%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00조 원을 당장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향후 10년간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네. 준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총 12단계의 시가총액과 또 경영 성과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제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씩 지급을 해주는 구조고요. 예컨대 1단계 목표는 지금 이제 1조 5천억 달러인 그 시총 규모를 2조 달러, 그러니까 2,900조 정도로 끌어올리고 또 테슬라 차량 2천만 대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35년까지 시총은 8조 5천억 달러로 이제 올리고 2035년까지 8조 5천억 네. 달러.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총 높은 게 엔비디아가 5조 달러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물론 이제 35년까지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배치, 또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 또 완전 자율주행 구독 1,000만 건 확보, 또 삼각전 영업이익 4천억 달러 등 총 12단계의 목표를 모두 다 이뤄내면 이 인센티브를 머스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보상안 얘기가 나왔을까요? 특히 이거 주총 안건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상안이 다시 이제 이슈가 된 게 2018년도에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승인됐던 560억 달러 규모의 이 스톡옵션 보상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총을 다 통과를 했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머스크가 성과 조건을 달성을 하면 이제 막대한 규모의 이제 주식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승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작년 초에 이 델라웨어 주 법원이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또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보상안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이제 했고요. 동시에 테슬라 본사를 이제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을 했죠. 통상 그 기업들은 그 회사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 주의 이 회사 법을 따르게 되는데 텍사스 법원이 델라웨어 주 법원보다 좀 더 경영진에 더 우호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가 작년 9월에 이 보상안을 다시 제안을 했고 또 주총 안건으로 올려서 주주들에게 직접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지금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뭐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 또 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좀 그래도 목소리를 내가 이제 하겠다 하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필요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헌혈 이후에 드리는 그 영화 티켓 이야기하면서 인센티브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1253님. 이대호님, 저도 오늘이 문자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리 보내도 당첨이 안 되니 이제 문자 안 보내고 청취만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뭔가 보상이 없으면요. 네. 사람이 지칩니다. 그렇죠. 1253님 좀 우리 작가님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도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테슬라 주주 75%가 찬성했더라고요. 네. 75%. 사실상 이번 투표는 그 머스크의 리더십과 또 머스크가 제시한 이제 향후 이제 AI와 로보틱스 비전에 대한 좀 주주들의 신임 투표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주들이 7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이제 머스크를 이제 기대하고 믿는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요. 물론 기관 뭐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뭐 세계 1, 2위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9대 주주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제 보상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또 주식 희석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고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2018년이랑 작년에도 이 머스크 보상안을 반대를 했던 이제 기관 투자자예요. 이 밖에도 뭐 뉴욕시 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센티브 안 준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네. 설렁설렁 일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25%까지 커지면 다른 기관들의 지분율은 축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또 국민연금이나 우리 국민연금이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또 찰스 시왑 같은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찬성표를 던져서 팽팽한 지금 대립 구도를 형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분 15%를 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텍사스 법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압도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지를 하면서 결국엔 높은 찬성률로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국민연금도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그 조건, 목표 달성 해야 하는 거. 최종적으로 8조 5천억 달러에 대한 그 시가총액.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판매. 네. 뭐 이게 실적이 달성해야 될 게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우린 먼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아서 근데 머스크의 실적 전적을 보면 네.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들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뭔가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가 본인의 이제 천재성을 이제 개인 기업이 아닌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머스크의 보상안에 담겨 있는 조건들은 사실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을 하려면 현재 주가로부터 466% 더 상승을 해야 되고요. 또 지난주 사상 최고인 5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엔비디아보다도 70%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본인의 내가 돈 좀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 더 많은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주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머스크가 본인의 뜻을 밀어붙여서 이 목표를 실제로 10년 후에 달성할 수 있을지 10년 동안 전 테슬라 주식 한 주라도 한번 사보고 네,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원래 지금도 경영은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절대적인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고 그래도 이게 투자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AI 시대 로봇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또 방증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보상안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 머스크가 이제 막 그 주주들의 환호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랑 같이 등장을 했어요. 무대에. 네. 그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거든요. 저희가 그 유튜브랑 KBS 콩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 주주총회 모습이죠. 네네. 그 옵티머스 봇이 춤추는 모습도 나올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 조건이 이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어떤 제한도 없어요. 지금 이 보상 안에. 그러니까 막 트럼프랑 항상 옆에 입이 붙어서 문제잖아요. 네. 어떤 제한도 없어서 이거 머스크한테 너무 이제 압도적인 파워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머스크는 이거는 테슬라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한 권의 책을 새로 쓰는 거다.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한층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머스크는 주총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기술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은 내년 프리몬트에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후에 100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로봇 택시도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을 두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품이자 무한한 머니 글리치다. 즉 돈 복사기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80%가 옵티머스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날 발언 중에서는 AI 반도체 공급이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아마도 여기에 따른 이제 생산 공장을 또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오픈 AI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AI 쪽에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또 자금력이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업만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사실 정말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미국 정부가 그 오픈 AI랑 그 소프트뱅크랑 협력을 해서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 690조 원 규모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그 대형 데이터 센터 또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섰잖아요. 네. 또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구글은 이제 앞으로 이제 B2C, 그러니까 AI 비서 에이전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말 그대로 1등 기업들의 승자 독식 흐름이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신흥 기업들이 이제 뭐 틈새 시장을 작게 노릴 수는 있겠지만 이 AI 주류판에 들어가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일부 정도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요. AI 3강을 꿈꾸는 이제 한국,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쨌든 따라가야 하니까 또 열심히 힘을 내봐야죠. 또 하나가 이 기업들만, 빅테크들의 영향력만 어떻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네. 일자리도 양극화되잖아요. 네. 특히 또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 저는 요새 이걸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요새는 이 얘기를, 옛날에는 뭐 챗GPT 써봤어 뭐 이런 얘기인데 요새는 넌 이제 먹고 사는데 괜찮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기술이 사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은 AI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AI로 인해서 매출 성장, 또 이익이 늘었는데 굳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이걸 달성할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이제 지난달 28일에 이제 인사,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광고 부서를 포함해서 14,000명을 감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감축 규모는 이제 최대 3만 명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5월이랑 7월에 걸쳐서 15,000명 이상을 감원을 이미 했고요. IBM도 글로벌 직원의 1%에 해당하는 2,700명의 연내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또 그 세계 최대 민간 고용주 하면 월마트잖아요. 네. 이 월마트도 그 CEO가 나와가지고 AI가 모든 걸 다 바꿀 거다, 일자리 모든 걸 다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해요. 월마트마저도요? 네, 그래서 향후 3년간 총 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일단 파급력이 있으니까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업들도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는 축소하고 또 신규 채용은 되도록이면 안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신입 지원자일수록 취업은 더 이제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고, 또 뭐 수백 통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는데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요즘 미국의 이제 Z세대들은 부모님들이랑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취업을 못해서.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는 축소하고 신규 채용은 되도록이면 안 한다. 네. 뭐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또 우리도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투자 시장에서도 미국의 고용 지표, 네. 미국의 또 소비량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중시해서 보는데 이제는 그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고용 지표마다 좀 방향이 약간 엇갈리는 현상을 요새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미국 고용 정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분 고용이 42,00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22,000명이었는데 크게 이제 2만 명 이상 더 높은 그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기업들은 총 15만 3천 명 정도 감원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감원 규모로만 보면 2003년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고요. 2003년이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에 그 미국 IT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인수합병과 해고가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 이후에 제일 많이 이제 감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 누적으로도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미국 고용주들이 줄인 일자리 수가 약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준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확산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더라고요. 기존의 정형화된 그래서 통계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네네. 보면 고정비가 많이 준다는 거죠. 인건비 그렇죠. 줄어가면서. 인건비가 주니까. 그 실적도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중심으로 이른바 지금 고용 없는 기업 호황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이제 3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제 주당 순이익 보고치랑 추정치를 이제 결합한 이 블렌디드 EPS 성장률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전년 동기 대비 10.7%에 달했습니다. 이야, 이게 두 자릿수 성장. 네. 4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이룬 거예요. 네.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익 마진도 거의 뭐 12%대 거의 13%까지 가까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6분기 연속 5년 평균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의 질도 좋다는 거죠. 비용이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들은 100만 원어치 팔면 네. 한 12, 13만 원 남긴다. 그렇죠. 이런 이게 거예요. 유통기업들이 완전 한 자릿수 낮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도 기업들이 강력한 비용 통제랑 가격 결정력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를 이제 달리 해석하면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이제 높이고 있지만 그만큼 고용의 필요성은 줄어들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AI가 가져온 이 효율성이 기업의 이익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고용은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고용 없는 호황. 이거 되게 씁쓸한 건데.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나 뭐 미국도 당연하고 정책 목표가 고용을 최대로 물가는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이제 아닐 수도 있나? 이거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참 이게 연준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반복적이거나 이제 규칙 기반의 업무가 AI로 이렇게 빠르게 대체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오히려 일자리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그 역설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 목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K자형 회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일부 산업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고소득층은 급격하게 더 성장하는 한편 다른 부문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침체에 머무는 이 K자로 불균형 회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AI 기술이 이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과 고용의 하방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중앙은행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어요. 그러게요. 손지연님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다들 걱정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반론도 있어요. AI 때문이 아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너무 초기다 보니까 이런 최근의 구조 조정은 단순히 뭐 AI로 네 일이 대체될 거야, 해고 이렇게라고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AI 중심의 신규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AI가 없애는 일자리보다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무슨 용접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용접에 AI가 이제 탑재된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더 엄청 숙련된 노동자들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AI 로봇이 등장을 하면 조금 덜 숙련이 돼도 이 AI 로봇과 함께 이제 그 신규 일자리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자리는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AI가 플러스적인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이제 기업들의 감원 형태를 보면 중간 관리자를 축소를 하고 AI 클라우드 중심의 자원에 집중을 하면서 그 조직의 그 체계를 좀 단순화시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일단 좀 슬림화한 다음에 직무와 역할이 재편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무와 AI가 할 수 있는 직무가 이제 나뉘어지면서 각각의 파이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대체를 하지만 이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AI랑 같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AI 네이티브
이런 인재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언어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일하는 이제 실제 주변 분들 보면 이렇게 삶의 질이 굉장히 이제 내 일을 AI한테 맡겨놓고 나는 좀 더 사색하고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더 일이 많아졌다.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이나 정보화혁명 시기에도 이제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재편을 동반을 했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진행 중인 이 AI 혁명이 이 속도나 범위 이 측면에서는 그 전과는 좀 차원이 다를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명의 전환기 한가운데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컴퓨터랑 프린터기 나왔다고 해서 그 손으로 적는 시간 우리가 줄였다고 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쉬고 놀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생겨서 일 더 많이 하게 됐고 AI 시대에는 또 AI 활용해서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일은 더 많이 할 거고 그렇죠. 이제 AI 네이티브 인재라고도 하네요. 이거를. 디지털 네이티브 아니고 이제 AI 네이티브. 그러면 학교 이 교육의 현장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디든 이제 비슷하겠지만 지금 교육 현장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단체 AI 컨닝해가지고 막 난리 났고 그랬었잖아요. 네. 교육 현장도 지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미국에서는 지금 명문대 학교들이 그 명문 대학교들이 잇따라 이 이공계열 박사 모집 인원을 축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버드대가 이공계 박사 모집 인원을 75%, 이제 인문계는 60% 대폭 감축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고요. 네. MIT도 올해 생물학 박사 모집 규모를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또 워싱턴대 천문학과는 내년 박사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런 흐름이 뭐 단순히 AI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본인의 이제 그 이데올로기랑 맞지 않는 대학들은 뭐 다 이제 지원금 깎고 막 안 줘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유학생 비자 규제도 또 강화된 게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더 줬다는 거는 맞는데 다만 박사보다 이 AI가 더 박사 같잖아요. 박사 논문들 박사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그렇죠. 학습하면서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기초 학문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 게 아무래도 이 박사과정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학계에서는 지금처럼 연구 자금이 부족하고 인재 공급이 약화가 되면 미국이 이제 과거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를 이제 중국에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감들, 경계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과학 뭐 비롯해서 응용과학도 계속해서 많이 또 연구하고 그 박사급도 많이 배출이 돼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AI 시대에 굳이 그걸 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굳이 석사 박사를 따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돈 뭐 학자금 대출 막 받아가면서 얼마나 비싸요. 그럼 교육의 필요성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네, 대학이 필요 어때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요새는 실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기업들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전에 저희 이제 미래생활사전 코너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미국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 좋아하시는 이제 또 그 저기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잖아요. 네. AI 기반의 방산지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대학 무용론을 이제 꾸준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출신인 이 회사 CEO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인데 이제 8월달에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엘리트 재학 졸업장이 자기도 하버드 나왔으면서 이제 실제 업무 역량이나 혁신, 창의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요즘 대학생을 채용하는 건 진부한 말만 하는 사람을 뽑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에 따라서 팔란티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명문 아이비리그 전액 장학금을 포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도 이제 나타나면서 점점 더 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야구 잘하는 그렇죠. 고등학생 유망주인데 대학교 안 가고 바로 프로팀 가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누구예요? 아, 이분은 이제 마테오 자니니라는 이제 분인데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에 합격을 하고도 팔란티어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서 대학에서의 4년보다 실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4개월이 더 값지다. 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능력주의 펠로우십이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이제 인턴과 정규직 이 신입사원 중간쯤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육, 뭐 멘토링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월 한 780만 원 정도
월급도 줍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올해 4월 처음으로 이 인턴십 공고를 내면서 실력주의가 사라진 대학에서 빚지면서 공부하지 말고 팔란티어 학위를 취득해라.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실제로 500명이 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원을 했어요. 이 중 22명이 1기 펠로우로 지금 선발이 돼서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인턴십은 그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이례적인 실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 이 인턴십을 다 운영을 하는데 방학 때 이제 2달 정도씩 네. 그러면은 제한된 프로젝트를 두고 뭐 아무래도 또 대학생이다 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멘토링 위주의 이제 운영을 하고 뭐 쬐끔 뭐 한번 해봐 우리 인턴 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업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4개월을 풀타임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우수자는 대학 학위 없이도 팔란티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준대요. 그래서 직접 판단해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일만 잘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네니 씨가 아까 그 지원한 브라운대 이제 포기하고 지원한 그분이 이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대학 대신에 팔란티어 가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입사 3일 만에 인턴에게 진짜 프로젝트를 맡기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놀라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물론 대학교 안 가고 팔란티어 입사한 사람 뭐 나이 해봐야 뭐 19살, 20살 뭐 이러지 않을까요? 네, 18살? 고등학교 졸업생이니까. 그럼 뭔가 가르쳐줘야 되죠, 회사에서. 그렇죠. 팔란티어 입사하면 뭘 가르쳐줄까요? 뭐 코딩 같은 건 배우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그건 이미 다 하고 그렇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이제 게임하고 뭐 하면서 코딩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실제 뭐 회사의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팔란티어가 선발된 이 펠로우들에게 4주간의 세미나 과정을 우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뭐 코딩 같은 기술적인 걸 좀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교육 과정을 보니까 서양 문명의 기초. 미국의 역사와 사회운동, 와, 역사를 먼저 가르쳐요? 정치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링컨이나 처칠 같은 이 서양의 리더십 사례를 배우고 격주로 토론이랑 현장 학습을 병행을 하면서 서구 문명이랑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은 뭐고 우리는 이 방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어떤 거를 지켜야 하는가 그런 가치관을 좀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AI 문명 시대에 회사가 지닌 미션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팀이랑 같이 뭐 병원, 보험사, 방산업체, 정부기관 같은 이제 고객사들을 돌면서 실무 경험을 쌓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내부 임원들 말로는 한 달만 딱 지나고 보니까 누가 일을 잘하는지 금방 구분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이 AI가 지식 습득의 속도를 대체하는 시대에 중요한 거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명확하게 서 있는 인재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달 말까지 평가를 마친 다음에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정규직 제안을 할 계획이고요.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또 그런 실무 능력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 고졸이라고 무시는 못 받을 거고 안 받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봐도 미국 아이비리그가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거 다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내는데 그거 안 내고 회사에서 역사 교육도 해주고 월급도 막 800만 원씩 주고 그러면은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라고 이제 좀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대학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네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은 이에 맞춘 또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해야지 또 신입생들이 모이고 할 테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수 인재들이 이제 의대로만 너무 몰리면서 그렇죠. 이제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또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는 이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이 인재다. 이렇게 보고 초등학교부터 이제 석박사 과정까지 이제 전 생애에 걸쳐서 AI 교육을 강화하는 AI 인재 양성 방안을 이제 최근에 내놨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면 내년에 9천억
을 투입을 해서 초중고의 AI 수업을 확대하고 또 담당 교원도 늘리기로 했고요. 또 AI 인재의 조기 육성을 위해서 과학고, 영재고의 AI 인재 선발 전형도 확대를 할 방침입니다. 또 AI 우수 인재가 이제 20대에서부터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통상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네. 이거를 5.5년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패스트 트랙도 신설을 하고요. 또 정년 퇴직 교원이 외국 대학 등으로 이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년 후에도 교육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석좌 교수제도 도입을 이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 교육의 현장도 달라진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진로를 이제 선택할 수라도 있는데 네.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기성세대들 이게 한숨을 쉬세요. 저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정말 과연 어떤 직업이 저도 네. 이제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제 한 100살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50년이 아직 더 남았잖아요. 과연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저 요새 너무 큰 저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2023년도 3월 그러니까 이 챗GPT가 나오고 정확히 4개월 후에 제가 쓴 기사를 발견을 네. 했어요. 이 2년 정도 전인 거죠. 2년 반 전. 근데 이 제목이 GPT 태풍에 안전한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AI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직업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직업을 예상한 기사 내용이었는데 이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 후인 지금 봤는데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오픈 AI와 오픈 리서치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이제 분석 보고서에 대한 거였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조사라는 연구소였거든요.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현재 고임금 직업일수록 AI의 노출 빈도가 높은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직업별로 보면은 뭐 재무 분석가, 기자, 작가, 회계사, 법률 비서 등이 AI에 노출된 정도가 100%로 조사가 됐고 100%요? 100%. 운동선수나 농장비 운영자, 자동차 유리 설치 및 수리공, 요리사, 타일 벽돌공, 목수, 배관업자 등 34개 직업군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구진은 고도의 인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작업이나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손을 사용하거나 숙련된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은 챗GPT 노출과 무관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4개 직업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네.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AI가 넘볼 수 없는 네. 34개. 네네. 송 기자도 이제 여기 기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위험 1순위입니다. 회계사, 재무분석가, 법률 비서 네. 등등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AI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희망은 저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이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실제 많은 언론사들이 요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사를 써주는 AI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AI 기자. 네. 네. 또 제목을 달아주는 AI, 교열을 해주는 AI 같은 이제 기사 작성의 전후 과정에 거친 수많은 AI 서비스를 이제 스스로 이제 다 학습을 시켜갖고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제가 취재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을 하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주는 AI한테 물어보면 이 AI가 내가 말하는 해당 소스와 관련된 과거 히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전 또 추가 취재를 하고 또 던져주면 또 의미를 찾아오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기사 초안까지 AI가 저보다 더 잘 써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기자인 제가 할 일은 누군가를 얘기해갖고 이 소스를 끌어오는 거, 네. 그게 가장 이제 취재의 정말 과정, 그 취재 작업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람과 네트워크를 쌓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앞으로는 이제 기자의 가장 핵심 자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는 뭐 기자들이 뭐 사업 보고서나 보고서 잘 분석해갖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컨텐츠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자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취재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AI가 이제 사람을 따라올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AI보다 앞서가려면 세상에 없는 그렇죠. 거를 취재하고
세상에 없던 질문을 해야 하는데 네. 그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한 유망 분야는 예, 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젠슨 왕 CEO가 여러 그 엔비디아 CEO죠. 여러 공식 성상에서 언급한 이제 발언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황 CEO가 앞으로 점점 유망해질 분야로 당연히 이 피지컬 AI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올해 연초 그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기조 연설에서도 이 황 CEO는 AI는 이제 지각과 생성 단계를 넘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지하고 계획하면서 행동하는 이 피지컬 AI 시대로 나가고 있다. 움직이는 모든 건 결국에는 로봇화되고 그 속에 AI가 내재될 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정리한 AI 발전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이미지나 음성을 인식하는 지각 AI고 2단계는 텍스트나 영상을 직접 이제 생성해내는 생성 AI, 3단계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인지 AI입니다. 이 피지컬 A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실제 환경과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뭐 휴머노id 로봇, AI 탑재된 로봇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실제 아까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올해 차세대 로보틱스 칩 모듈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이 로봇 시장의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이나 공학 같은 물리적 기술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피지컬 AI. 네. 그렇죠. 그 젠슨 왕도 피지컬 AI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본인들의 그 사업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맞아요. 이런 일을 또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젠슨 왕이 내가 20살이었다면 지금 소프트웨어보다는 물리학이나 공학 이런 거 전공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성장 기회가 이제 디지털보다는 물리적 인프라에서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아이들한테 이 순수 학문이 지금 이 각광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은 이 자연, 공학, 순수 학문이 훨씬 더 유지해질 거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부드러운 과일을 안전하게 감싸지는데 필요한 힘이나 자동차의 무게에 따른 연료 효율, 뭐 항공기나 우주선이 비행 중 받는 마찰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 이 AI를 다루고 설계를 하는데도 훨씬 더 이제 니즈가 많아질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물리학 그러니까 네. 뭐 수학 물리학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부터 AI에게 대체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피지컬 AI 로봇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그런 블루 칼라는 안전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군과 검찰, 경찰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의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특검팀은 협찬 의혹이 불거진 노란 재킷 등의 주체를 관저 공사업체 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 뒤 다시 출근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9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무기징역이었는데요. 정남규님, 우리나라 형벌이 약해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줘야 합니다. 하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의 범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단순히 전달책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가담하게 되면은 집행유예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사이 형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상담책 역할을 했을 때는 3년 안팎의 형량이 가담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달책의 경우나 또는 상담책의 경우도 5년 정도까지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팀장의 역할, 간부급이다 하면은 5년 이상 형량이 나오게 되고요. 부총책급, 부사장급이 되면은 7년에서 10년 사이 형량이 선고가 되고 총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12년 내지 15년 정도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담 정도가 중할수록 네. 또 중형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지 곽준호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특히 요즘에는 미국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미국은 검사와의 딜을 소위 말해서 이제 형량 협상을 해가지고 형량을 깎는 제도들이 있기도 해요.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형량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가석방의 확률이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형량이 선고가 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범죄자가 수용감돼서 사는 기간도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낮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에 비해서는 더 높은 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래도 높아지는 추세다라는 네. 설명이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0958님이요. 형량과 별개로 범죄 수익까지 추징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 수익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0%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일종의 민사로 치면은 가압류 가처분처럼 범죄자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범죄자의 계좌나 동산 또 부동산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을 묶어둡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추징의 형태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5641님이요. 무기징역도 나중에 감형이 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형이라기보다는 가석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서도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정윤원님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 좀 자존심 상하죠. 네. 근데 사실 그게 또 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원전이라든지 그 원자력 기술을 도입을 할 때 74년에 처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네. 체결하고 이제 발효가 됐는데 당시는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기반 기술, 장비, 연료가 필요했고 미국이 그걸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이게 핵무기로 전용이 되지 않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해서 그런 이제 원전 관련된 것들, 원자력 관련된 게 다른 용도로 지금도 전용이 되지 않게. 네.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협정은 2015년에 개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또 한 35년까지도 20년간 네. 이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78년에 핵 확산 방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미국산 핵 물질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농축이나 재처리 등이 있어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꼭 받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숙님이 내일 수험생 아들보다 제가 더 떨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수능 날이죠. 그래서 아마 출근길 그리고 증시 개장도 1시간 늦춰질 텐데요. 저희는 변함없이 9시 5분에 여러분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